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살의 노인이 22살의 시각장애인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저 가엾은 처녀를 거두는 동정심으로 가득 찬 결혼일 뿐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첫날 밤 등불이 꺼지자마자 신부가 무릎을 꿇고 내뱉은 한마디의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어르신의 결혼식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수군댔습니다. 늙어서 주책이야. 22살짜리 눈먼 애랑 결혼하다니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어떤 이들은 어린 신부를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녀린 신부의 이름은 이수진. 얼굴은 선했지만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김어르신은 세상의 입방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본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목공소의 주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정교한 전통 가구, 제작 솜씨로 명성이 자자했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그는 정원이 딸린 커다란 한옥 저택에서 조용히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몇몇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죠. 외로운 노년에 심장병까지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절대 혼자 지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바로 그때 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사회복지관에서 자란 시각장애인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복지관의 자선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김어르신은 그 노랫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기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복지관을 후원하고 수진이 안마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어르신이 청혼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느낄 수 있어요. 어르신을 믿어요. 첫날 밤 은은한 향내음이 가득한 방 안은 따뜻한 등불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은 침상에 앉아 옅은 미소를 띤 젊은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늙었어. 우리가 그저 평온하게 지내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네가 돈 때문에 내 곁에 온 것이 아니란 걸 잘 안다. 그러니 누구도 너를 상처받게 두지 않을 게다. 그녀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어서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하지만 수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김 어르신은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을 한 이 작고 가녀린 소녀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말해보거라.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강호 씨의 딸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은 핏기가 모두 가신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호라는 이름은 그의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강호는 한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신하고 목공소를 통째로 가로채 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강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깊은 원한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날 밤에 눈먼 신부의 입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강호의 딸이라고?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셨다면 절대 저와 결혼하지 않으셨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제가 어르신 곁에 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 어르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 아비의 복수라도 하러 온 것이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오해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어요. 편지에는 꼭 김진태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강호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르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 어르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안에는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했던 날들, 맨몸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고통스러운 세월, 그 와중에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모든 것이 강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너를 당장 내쫓았을 게다. 하지만 너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구나.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지는 겁에 질려 그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김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기와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차가운 첫날 밤의 어둠 속에서 눈먼 소녀의 흐느낌만이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연 가사도우미 김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어르신은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이 벽에 기댄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거든 침대 밑 낡은 자개함을 찾아라. 모든 진실은 그 안에 있다.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어르신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실신이며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병원 복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두 손은 굳게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도 참은 채 마치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와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여사는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온 집안은 첫날 밤에 남편을 죽일 뻔한
새 신부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눈먼 척하면서 재산을 노린 걸지도 몰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말을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죽을 가져다 주자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르신은 깨어나셨나요? 깨어나셨지만 의사가 면회를 금지했어. 안정이 필요하시니 아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쉬게. 여기 있어봤자 더 소란스러워질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쓰러지기 전 김어르신이 남긴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침대 및 자개함, 모든 진실은 그 안에 있다.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그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잠깐 물건만 챙겨서 바로 나갈게요. 김 여사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침실에만 들어가. 다른 곳은 뒤지지 말고.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의 방은 여전히 약냄새와 향냄새, 그리고 공포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방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단단하고 네모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자개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꺼냈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자물쇠는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더듬다가 작은 걸쇠를 발견했습니다. 가볍게 누르자 한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여러 통과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김 어르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분명 그녀의 아버지 이강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 하나의 맹세, 하나의 죄.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진태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네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 그의 목공소에 불이 난 것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 제3자가 저지른 일이었지. 나는 그저 협박을 당했을 뿐이야. 내 아내와 아들을 제때 구하지 못했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내 딸이 언젠가 너를 만나 나를 대신해 용서를 빌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편지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3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펼쳤습니다. 앞부분은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이름, 날짜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적힌 문장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진태가 모른다면 그에게 알려줘라. 목공소에 불을 지른 진짜 범인은 그가 가장 믿었던 의형제 박성철이라는 것을. 박성철. 그 이름은 수진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김어르신의 목공소를 관리하며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가 방을 청소하러 올라왔을 때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자개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아래층으로 달려가 마침 와 있던 박성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성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그 함을 가져갔다고요? 세상에, 그걸 읽게 둬선 안 되는데. 김 여사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대체 그 함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세요? 알 거 없어요. 다만 그 애가 그걸 들고 병원에 계신 김 회장님께 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는 것만 아세요. 말을 마친 그는 빗속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가 차를 몰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자괴함을 품에 안고 결혼 전에 살던 작은 단칸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손안의 물건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간호사는 김 어르신이 주무시고 계셔서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창문 바로 앞에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철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방으로 들어서며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어. 그 자괴함만 넘기면 조용히 보내주지.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함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함을 세게 잡아챘습니다. 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함을 빼앗아 들고 몸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수지는 손안에 굳게 쥐어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함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멈춰요. 김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어르신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박성철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걱정했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사람을 시켜 찾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마 놀라서 잠시 어디가 있겠죠. 김 어르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괴한 말일세, 누가 건드린 사람 없었나? 박성철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괴함이요? 아, 침대 밑에 있던 그거요? 제가 잘 보관해 뒀습니다. 낡은 종이 쪼가리들 뿐이더군요. 회장님 신경 쓰실까봐 제가 치웠습니다. 김 어르신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한쪽 구석에서 수지는 너덜너덜해진 편지 한 장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박성철이라는 자가 친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그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김 어르신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지기 전 수진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강호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어제 박성철이 했던 말까지. 자괴함은 제가 잘 보관해 뒀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 같았지만
각 조각에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린 그날의 불꽃, 그 적의 처이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병을 갈러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눈이 안 보이는 아가씨가 찾아왔었는데 경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대요. 어르신께 무언가 남기고 간 것 같아요.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애가 뭘 남겼다고요? 간호사는 그에게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글씨는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들이 자괴함을 빼앗아 갔지만 편지 한 장은 제가 지켰어요.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목공소에 불을 지른 범인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증거를 찾을게요. 아래에는 수진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박성철이 오래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자 함께 목공소를 재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박성철은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경영, 자금, 거래처 관리까지 모든 것을 그가 처리했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눈먼 소녀가 오래된 악몽을 들춰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주게. 물어볼 게 있네. 30분 후 박성철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점잖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형님? 박성철은 웃었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게. 내 침대 밑에 있던 그 자개함, 자네가 봤나? 박성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요. 낡은 종이 쪼가리 몇 장 있더군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형님 머리 아프실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침대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그 안에 있던 편지 읽었나? 박성철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들춰봐야 마음만 아픕니다. 그냥 잊으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김 어르신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잊으라고? 그날의 화재를 잊으란 말인가? 내 아내와 아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갔는데 자네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그 일을 잊으라고? 박성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해십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김 어르신은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증거가 있다고 했네. 자네가 친구라고 부르던 강호는 그 화재로 억울하게 죽고 자네는 그 후에 목공소의 모든 서류를 손에 쥐게 된 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 질문은 비수처럼 박성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애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님은 눈먼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김 어르신은 수진이 남긴 편지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라는 거. 박성철은 편지를 한 번, 김 어르신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차가운 냉소로 변했습니다.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아서 고통만 더해지는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문이 닫히자 김 어르신은 베개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말이 거짓일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를 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박성철이 정말 방화범이라면 그는 30년 동안 원수와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최 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과거 목공소의 기술부장이었습니다. 눅눅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이 강호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최 씨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강호 딸이라고?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 양반 아니었으면 그날 목공소 사람들 다 죽었을지도 몰라. 아저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불을 냈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최 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목공소가 한창 잘 나갔는데 김 사장님이랑 박 부장 사이에 이익 분배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걸 내가 엿들었어. 며칠 뒤에 목재 창고에서 불이 났지. 그날은 이강호 씨가 야간 당직이었고 그를 구해냈을 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 그가 내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했지. 내가 아니야. 그 후에는요. 그 후에 박 부장이 서류를 전부 챙겨서 경찰서로 가서는 이강호 씨가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냈다고 말했어. 박 부장이 최초 신고자였기 때문에 다들 그 말을 믿었지. 김 사장님은 출장에서 돌아와 잿더미가 된 공장을 보고는 경황이 없으셨고 수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박성철이 꾸민 일이군요. 최 씨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말하려고 했지만 누군가 협박을 하더군. 입 다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나이 들고 병드니 괜히 엮일까봐 무서웠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최 씨 아저씨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씨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몰래 빼돌린 장부가 하나 있어. 박 부장이 빼돌린 기름량이 적힌 출납 장부인데 그의 서명도 들어있지. 그가 기름을 빼돌려받게 팔았다는 증거야. 그 장부만 있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그건 지금 김 사장님 소유인 낡은 창고에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김 어르신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그날 밤 김 어르신이 병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누군가 갈색 봉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겉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라한 집 앞에 앉아 있는 수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사진 위에는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계집의 말을 계속 들으면 다시는 그 애를 볼 수 없을 거다. 김 어르신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방 안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디선가 처마 끝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입을 막으려는 자가 바로 자신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 가여운 소녀가 오래전 그의 가족을 삼켰던 불길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실에서 김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빗물에 젖은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피처럼 선명한 붉은 글씨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그 소녀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링거 바늘을 뽑고 비옷을 걸친 채 빗속을 뚫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오직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와 온몸으로 퍼지는 차가운 감각만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는 수진이 전에 살던 낡은 단칸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안에 있느냐? 나다. 김진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주변을 맴돌다 문틈이 살짝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렸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몸싸움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베개는 찢겨 있었고 자개함은 버려진 채 책상 밑에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미행당하고 있어요. 그는 아찔함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휙 스치더니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철이 내렸습니다. 그는 비옷을 뒤집어 쓴 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군. 수진이는 어디 있나? 그 애에게 무슨 짓을 한 겐가? 김 어르신은 종이를 꽉 쥔 채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성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 애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눈먼 애를 잡아갔겠습니까? 형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십니다. 연극은 그만둬. 김 어르신은 목이 맨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아나. 수진이가 다 말했어. 그날 목공소에 불을 지르고 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건 바로 자네야.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이제 그 애까지 입막음하려는 거지. 번개가 번쩍이며 박성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입술은 경멸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애가 말했군. 생각보다 빠르네. 김어르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때 형제라 불렀던 친구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나? 나는 자네를 친동생처럼 여겼는데 박성철은 텅 빈 눈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가졌으니까 목공소, 명성, 아름다운 아내, 착한 아들까지. 하지만 나는 그저 형님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뿐이라고. 그날 밤불은 처음엔 그렇게 크게 번질 줄 몰랐어. 하지만 기름이 빨리 퍼졌고 모든 게 걷잡을 수 없게 됐지. 김어르신은 몸을 떨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자네는 미쳤어. 수십 년 동안 내 곁에서 충성스러운 척 연기해왔던 거야. 연기라고? 박성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야. 형님이 마음 약하게 눈먼 계집애 하나를 들여놓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평온했을 텐데. 그 말에 김 어르신은 머리끝이 쭈뼛었습니다. 자네, 그 애를 잡았구나. 그렇지. 박성철은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박성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애 어디 있냐고. 박성철이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자 그는 무릉덩이 위로 미끄러지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박성철은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내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고인, 빗속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김진태 회장만 기억하게 될 테니.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늙고 지친 눈에 강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네가 그 애를 해치게 두진 않을 거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한편 교회의 낡은 창고, 한때 김 어르신의 목공소였던 곳에서 수지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낡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낯선 남자가 전화를 들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잡아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성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둬. 아침이 되면 내가 직접까지. 전화를 끄는 남자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고 수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만약 언젠가 나쁜 사람들에게 해를 입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한 진실도 살아있는 거란다. 그 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기울여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는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밧줄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녀는 쇠로 된 책상 모서리에 손목을 비벼 마침내 밧줄을 끊었습니다. 전등은 깜빡거렸고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벽 구석으로 기어가 떨어져 있는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액정은 깨졌지만 아직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일하게 기억하는 번호, 김어르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반대편에서 김어르신은 낡은 창고로 향하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수진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낡은 창고예요.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낡은 목공소 창고로 최대한 빨리요. 차는 빗속을 질주하며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멀리 가장 안쪽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근처에 세워져 있던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손발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름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밧줄을 풀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으냐? 정신 좀 차려보렴. 그녀는 눈을 뜨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돌아올 거예요. 어르신, 빨리 도망치세요. 아니다. 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깥쪽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철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끈질기시군. 그 나이에 아직도 영웅 노릇을 하고 싶으신가? 김어르신은 수진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나한테 해라. 그 애는 보내줘. 박성철은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굴 죽일 필요는 없어. 이 불꽃 하나면 모든 게 30년 전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증거도 증인도 없이. 그러고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푸른 불꽃이 그의 손 안에서 피어올랐고 그의 눈에 붉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김어르신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늙은 남자는 기름이 흥건한 바닥 위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 비명과 천둥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박성철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의 손에 있던 불꽃이 기름 웅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순식간에 방 전체를 삼켰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빨리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어르신은 그녀를 부축해 문으로 향했지만 그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불길이 두 사람을 삼키기 직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철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도망쳐, 수진아. 어서, 어르신은요.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문이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근처 주민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기절하면서도 김 어르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불길이 창고 전체를 태웠고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그날 밤 김어르신이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살아계세요. 아직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마치 평생 자신을 지켜준 늙은 아버지의 숨결처럼 낮고 따뜻하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사흘 후 비가 그치자 마을은 여전히 비통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는 이제 검은 잿더미만 남았고 연기는 여전히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와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김어르신과 박성철이 불길 속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수진, 그 눈먼 소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남자가 그렇게 쉽게 떠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처마 밑에 앉아 불에 그을린 결혼 반지를 꽉 쥔 채 잿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 어르신의 가사도우미였던 김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마음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편히 보내드려요. 어제 경찰이 와서 잿더미에서 시신 2구를 찾았는데 불에 너무 심하게 타서 반지랑 시계 조각으로 신원을 확인했대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불이 나기 전에 어르신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절망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발소리 같았어요. 저는 어르신이 아직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헛된 희망 품지 말아요. 몸만 상해요.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저 잿더미가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수지는 몰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통제선을 쳐놓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창고 뒤편의 작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고 땅은 비 때문에 질퍽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예전에 김어르신의 작업 책상이 있던 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더듬었습니다. 단단한 물체가 손에 잡혔습니다. 불에 검게 그을렸지만 형태는 그대로인 작은 쇠상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장자리가 탄 종이 한 장과 나무로 만든 펜, 그리고 유서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분명 김 어르신의 필체였습니다. 만약 이 화재에서 살아남는 이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박성철은 죄를 지었지만 맹목적으로 그를 믿었던 나에게도 잘못이 있소. 내 재산은 이강호의 딸, 나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수진에게 남기겠소. 하지만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수진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잿가루와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쇠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기묘한 믿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거친 손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거칠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사를 담당하던 강 형사였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수진 씨, 김진태 회장의 신부 맞습니까? 네,
제가 수진이에요. 그냥 어르신의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강 형사는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습니까? 저쪽 벽 아래 예전에 작업 책상이 있던 곳에서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젯밤 감식 결과 시신 한 구는 남성이었지만 나머지 한 구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성이라고요? 하지만 화재 현장에는 여자가 없었는데요. 우리도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김진태 회장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그 여성 시신은 누구죠? 강 형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가사 도우미일 수도 있고 이 사건에 휘말린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화재 직전에 누군가 창고 주변에 모든 CCTV를 떼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내부자뿐이죠. 수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서 조각이 바람에 떨렸습니다. 형사님, 만약 어르신이 살아계신다면 분명 쫓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르신을 찾는 걸 돕게 해주세요. 강 형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성철 명의로 된 재산을 추적할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쉬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너 맞느냐? 그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틀림없는 김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연기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그럴 줄 알았어요.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그는 힘없이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다. 낯선 사람이 창고 뒤편에서 나를 끌어내 주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깨어나 보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 박성철은요? 김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은 죽지 않았다. 수진아, 죽음을 위장하고 내 모든 서류를 챙겨 달아놨어.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그 여성 시신은 김 여사님이었군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놈이 아주머니를 데려왔어. 나를 붙잡아 두기 위한 미끼로 쓰려고 했지. 불이 났을 때 아주머니가 나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그녀의 흐느낌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김어르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나 대신 돌아가셨어. 나는 피값을 졌지.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을 잡아야만 해. 하지만 어르신은 너무 약해지셨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아니다.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박성철은 지금 은행에서 모든 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게다. 내일 아침이면 해외로 도망칠 거야. 내게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건 너만이 도와줄 수 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상처투성이인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김어르신은 쇠 상자를 열어 유서 조각과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박성철의 거래 서명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강 형사에게 가거라. 박성철이 소나무 언덕 위 별장에 있다고 전해. 거기가 그놈의 마지막 아지트다. 어르신은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한 발 먼저 가서 이 모든 죄악을 끝낼 것이다.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수진아. 오늘 밤 하늘에서 또다시 비가 내린다 해도 나는 과거와 마주해야만 한다.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불에 탄 자개암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운명이라면 저도 어르신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폭풍, 진실의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안개가 소나무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멀리서 소나무 숲 사이에 외롭게 서 있는 낡은 석조 별장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박성철의 은신처였습니다. 그 별장은 한때 그와 김어르신이 동업할 때 공동 소유였던 재산이었습니다. 오래전 화재 사건 이후 박성철은 몰래 그 부지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김어르신은 검은 외투를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미끄러운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고 축축한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헤어지기 전 수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지면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부세요. 경찰이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갈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호루라기를 꽉 쥐었습니다. 별장 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멈춰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벽 한쪽 구석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꽂고 남은 힘을 다해 벽을 기어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병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철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철, 자네 아직 여기 있는 거 안다. 그가 조용히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단 쪽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성철이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형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군요. 항상 사람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까지 믿으시죠. 김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닐세. 자네가 자수하길 바랄 뿐이야. 수십 년간 자네는 죄를 짓고 살았어. 강호의 죽음, 목공소 화재, 내 아내 모두 자네가 저지른 짓이야. 언제까지 도망칠 셈인가. 박성철은 와인을 따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라고요. 만약 죄가 있다면 그건 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셨죠. 제게 권력을 쥐어준 것도 제가 형님의 꿈을 모두 불태울 기회를 준 것도 바로 형님 자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팡이를 꽉 쥐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늘 밤 자네는 죗값을 치러야 할 거야. 박성철은 차갑게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고 손뼉을 2번 쳤습니다. 즉시 건장한 남자 2명이 뒷문에서 나와 차가운 얼굴로 섰습니다. 혼자 오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 눈먼 계집애는 어디 있습니까? 증인으로 데려오기라도 하셨나? 김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그 애는 상관없다. 건드리지 마. 상관없다고요. 박성철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 애가 형님의 유일한 약점인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박성철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영감인마가. 두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뒤로 물러서며 지팡이로 한 명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지만 힘이 붙여 밀려 넘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리고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강 형사가 호신용으로 쥐어준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이 들이쳐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손떼. 그녀는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박성철은 비웃었습니다. 눈먼 계집애가 감히 총을 들어? 저는 앞을 못 볼지 몰라도 악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녀는 총을 겨눈 채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신을 한번 용서했지만 이번에는 정의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강 형사와 다른 경찰 2명이 즉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무기 내려놔. 그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박성철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총알 한 발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총성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철은 피를 흘리며 석조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겐가, 성철아. 자네는 살아서 죗값을 치를 수도 있었는데. 박성철은 그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숨결이 약해졌습니다. 진태형,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을. 형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자네는 내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김 어르신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지막 핏방울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살아남은 이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나무 목재 박성철 대표가 추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 오래전 화재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복원되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김 어르신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진 거죠? 김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강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르신은 사셔야 해요. 김 여사님도 제 아버지도 모두 어르신이 평안하시길 바랄 거예요. 그는 희미하고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니? 수십 년간 나는 원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너를 구하던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용서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수지는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박성철의 집 금고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모든 죄, 화재 조작, 살인, 죽음 위장까지 모든 것이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의 목수가 되어 내 죄를 갚고 싶소. 강 형사는 그 편지를 김 어르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군. 수진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어르신이 처음 시작하셨던 곳으로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석양이 소나무 언덕을 붉게 물들이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차가운 바람과 뒤섞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원망과 증오가 잿더미처럼 쓰러져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수지는 홀로 김 여사의 임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충의를 위해 희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흰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어르신을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요한 밤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 병실에서 김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먼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제 강호의 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바라왔던 딸이기도 하단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30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의 마음처럼. 소나무 언덕 별장에서의 사건이 일주일 지난 후 폭풍이 지나간 시골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은하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푸른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차 한 대가 이끼 낀 기와지붕의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한때 수진의 부모님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먼저 내려 조심스럽게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볏짚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태어난 곳, 아버지가 누명을 쓴 곳, 그녀의 어두운 유년 시절이 시작된 곳으로 17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살던 옛집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룩진 기와지붕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수십 년간 진실을 몰라서 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했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어르신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번 생에 어르신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김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소박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제사상 위에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 이강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손을 더듬어 향을 피웠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와 어르신, 그리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김 어르신은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방구석의 나무 괴짝에 닿았을 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 괴짝, 예전 목공소에서 쓰던 서류함 같은데 수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김 어르신은 허리를 굽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괴짝 바닥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칼로 틈을 벌렸습니다. 비닐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겉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게 될 이에게. 수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편지구나. 아마 내 어머니의 편지인 것 같다. 그는 조용히 대답하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필체에는 눈물 자국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호와 미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만약 진태 씨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강호 씨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협박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 덫을 놓은 사람은 바로 박성철이에요.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박성철이 창고에 기름을 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신고하려 했을 때 그가 저를 발견했고 뒤뜰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어요. 그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제 딸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진태 씨가 살아계신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눈먼 딸 수진이를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기까지 읽은 김 어르신은 목이 메어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김 어르신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다. 이 편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게다. 그녀는 흐느끼며 제사상의 사진 위로 떨리는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목까지 살게요. 어르신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해가 저물고 노란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어르신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텃밭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자두나무 한 그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소리를 듣고 손을 더듬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유일하게 남은 유품, 불에 탄 자개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제가 지킨 마지막 물건이에요. 이 자두나무 아래에 묻고 싶어요. 김 어르신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묻어주렴.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어야 현재가 평온해지는 법이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흙을 판에 자개함을 넣고 작은 흙더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흙 한 줌이 덮였을 때 그녀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르신.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용서하고 나면 가벼워지지만 동시에 아프기도 하기 때문이란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이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그때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분 아직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강 형사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며 붉은 봉인이 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철의 금고에서 이걸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김진태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어르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산양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나무 언덕의 별장 전부와 목재 회사의 대부분 지분이 이 강호의 딸 이수진의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성철이 죽기 전에 서명한 서류입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수지는 굳어진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건 진실뿐이었어요. 김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받아라, 수진아. 이건 그놈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이다. 수십 년간 그가 내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돌려받는 것뿐이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간직은 하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쓰진 않을 거예요. 이 돈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이군요. 당신은 이 세상이 당신에게 베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갈 때 수지는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기타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져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근처에 앉아 눈을 감고 선율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옛날에 아버지도 어르신께 자주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늘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남는 것은 정뿐이라네라는 노래를 흥얼거렸지. 그때는 유치하다고 핀잔을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군.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기타 소리는 마치 세상을 떠난 이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남은 이의 품처럼 따뜻하게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수진이 바람결에 흩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힘드시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저는 눈이 멀었지만 마음으로 길을 볼 수 있으니까요. 김어르신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 밤바람이 불어와 잘 익은 자두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별들이 마치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미소 짓는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온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핏줄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용서로. 3개월 후 은하 마을로 돌아온 수진과 김어르신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강호의 낡은 집터는 이제 빛나눔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그곳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술과 점자를 가르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지팡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어르신은 몸이 약해졌음에도 마당의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새겨졌던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수지는 그의 곁에 앉아 새로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 멀리 강릉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13살짜리 아이도 있는데 늘 웃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김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너와 저 사람들을 보니 이제야 알겠다. 빛이란 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온다는 것을. 그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코 인간을 오랫동안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대나무 숲 뒤로 넘어갈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대문 밖에 세워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차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남자는 그녀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수진 씨, 이 빛나눔 센터를 연 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가족 중에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경멸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김진태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전해주시죠. 수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아드님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김민혁, 김진태의 친아들이요. 30년 동안 그가 화재로 죽었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아들. 김 어르신은 그 소리를 듣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혁아, 내 아들, 정말 네가 맞느냐?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네, 접니다. 아버지가 버리고 가서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들입니다. 김 어르신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아비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날 불이 너무 거세서 내 어미와 네가 모두 공장 안에 갇혔었지. 사람들이 네가 죽었다고 했어. 아비는 계속 너를 찾았다. 민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고아원에 오지 않으셨죠? 왜 아들이 온갖 수모를 겪으며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부유하고 인자한 사업가로 불리는 걸 그냥 두셨죠?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김어르신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아비는 몰랐다. 맹세코 몰랐다. 네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너를 찾았을 게다. 수지는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민혁 씨, 제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민혁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가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눈먼 여자, 아니면 그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지만 어르신을 모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양심에 따른 것이었어요. 김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민혁아. 아비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르게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애를 모욕하지는 마라. 그 애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다.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친아들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시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아끼세요. 하지만 이제부터 아버지의 재산, 회사, 그리고 소나무 언덕의 별장까지 제가 전부 되찾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빚진 것만 받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김어르신의 침상 곁을 지켰지만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르신, 민혁 씨는 아마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예요.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김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화재 이후 실종됐지. 아마 누군가 증오심을 심어주며 그 애를 키웠을 게다. 지금 그 애가 돌아온 건 재회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야. 어르신을 복수한다고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래전 박성철의 눈빛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어르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르신의 친아들이라 해도요. 그는 그녀를 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너뿐이구나. 하지만 수진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센터만큼은 꼭 지켜다오. 누구도 이곳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불길한 말씀 마세요. 어르신은 사실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그때 처마 끝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이 열렸습니다. 편지 한 통이 바람에 실려와 김 어르신의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주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서툰 글씨로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해라.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온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향수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민혁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딘가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수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민혁과 흡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구두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건조하게 울리는 라이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서둘러 김 어르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아무래도 민혁 씨 같아요. 그는 깜짝 놀라 지팡이를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뒷뜰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자 김 어르신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연기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자료 창고에서부터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진이 센터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김어르신은 기침을 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야, 민혁이야. 그녀는 떨면서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어르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말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가족인 것은 아니란다. 수진아. 마당의 불길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숨막히는 검은 연기 속에서 민혁이라는 남자의 모습은 앞쪽 흙길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람결에 실려온 그의 차가운 한마디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아들이 갚겠습니다. 빛나눔 센터의 불길은 자료 창고 대부분을 태웠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졌고 주민들은 겁에 질려 불을 끌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김어르신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고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검게 뒤덮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기침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주민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깨어났을 때 수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김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의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옆 병실에 계십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위독하십니다. 심장도 약해지셨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김어르신과 같은 피를 나눴지만 증오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던 아들, 민혁. 사흘 후 경찰은 이번 화재가 계획된 방화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휘발유통 조각과 신원미상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던 강 형사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씨, 아무래도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혁 씨, 맞죠? 형사님, 그녀가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화재 당일 아침 그와 닮은 남자가 검은 차를 타고 센터를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증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은 모든 걸 잃으셨는데 그는 대체 뭘 더 원하는 걸까요? 강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에게 김 회장님이 배신했다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겠지만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 어르신의 병실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마르고 거친 손은 여전히 염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셔야 해요. 민혁 씨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셔야 해요. 어르신마저 떠나시면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김 어르신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수진아, 증오를 쫓지 마라. 너는 이 센터를 지켜야 한다. 사라지게 둬선 안 돼.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어르신도 사셔야 해요.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셔야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재회사와 센터 재건기금 계좌에 모든 돈이 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김 어르신의 아들 김민혁이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위임장을 통해 돈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강 형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그가 모든 걸 가져갔어요. 어르신의 전 재산을요. 강 형사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서명은 김 회장님의 필체와 똑같지만 분명 위조된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원본 서명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럼 그가 오랫동안 어르신을 미행해왔다는 거군요. 수진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늙은이를 살리고 싶으면 내일 밤 8시 소나무 언덕 별장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끝이다. 수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숨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혼자 가기로. 다음 날 밤, 안개가 소나무 언덕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수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버려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축축한 냄새와 낡은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민혁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왔어요. 어둠 속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검은 정장 차림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담이 크군. 정말로 올 줄이야. 원하는 게 뭐죠? 돈인가요? 아니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은 건가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을 뿐이요. 30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으니 이제 그도 그 맛을 봐야지. 틀렸어요. 수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바로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수십 년간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안아보길 바라며 사셨는지 아세요? 당신은 평생 당신을 사랑해온 아버지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민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만해.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그 모든 건 거짓말일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훔친 재산, 감정서와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그에게 다시 서명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다. 미쳤군요. 수지는 몸을 떨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위독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겠어요. 민혁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죽게 했어. 알아듣겠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그날 밤 공장에 갈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마음속에 증오를 키워온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머니가 김 어르신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흐느꼈습니다. 속으신 거예요, 민혁 씨. 아버지는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범인은 박성철이에요. 그가 아버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라고요. 거짓말 마. 증거도 없잖아. 박성철의 금고에 자백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민혁을 고아로 만들고 진태를 죄책감 속에 살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말이요? 못 믿으시겠다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요. 그 편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남은 분노와 뒤섞였습니다. 세상에 수십 년간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니.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아직 살아계세요. 너무 늦기 전에 어르신을 만나러 가세요. 민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강 형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전화 신호를 추적했소.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소. 민혁은 고개를 들고 한참 침묵하더니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병실에서 김어르신이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수진과 민혁을 보았습니다. 민혁은 무릎을 꿇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김어르신은 떨리는 손을 아들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흐느낌과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30년간의 증오가 씻겨 나가는 것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김어르신과 아들 민혁이 재회한 후 병실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김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고 민혁은 조사를 위해 잠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증오는 이제 후회의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되찾은 줄 알았던 수진의 마음 속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편지는 경찰에 의해 봉인되었지만 강 형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김어르신이 회복되면 그 부분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날의 화재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강 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는 조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강 형사는 서랍을 열어 가장자리가 그을린 낡은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성철이 따로 봉투에 넣어 숨겨뒀던 겁니다. 아마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읽어야 합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기울어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날의 화재는 나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소. 진태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 그가 명령했소. 그는 진태가 국제 목재 계약에서 자신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워했소. 나는 실행범일 뿐 진짜 주모자는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의사요. 나는 모든 증거를 소나무 언덕 별장의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었소. 만약 내가 죽거든 이강호의 딸 수진에게 전해주시오. 그녀만이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소. 수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형사님.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오 이사는 현재 돈의 구경 목재그룹의 회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우리도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만약 별장에 정말 금고가 있다면 30년 묵은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거요. 제가 가야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진실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제가 끝을 맺겠어요. 강 형사는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붙여주겠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하오. 그가 자신이 노출된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소.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소나무 언덕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김어루 씨는 쇠약한 몸으로 차에 앉아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들을 말리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열리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잿더미 냄새, 그리고 무언가 낯선, 마치 새 페인트 냄새 같은 것이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혁 씨,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사람 소리 같은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2층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밝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그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 회장이요. 아무래도 박성철이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한 모양이군.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목공소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어. 명령이라고? 오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길을 닦았을 뿐이야. 그때 김진태는 너무 순진했지.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나는 박성철의 손을 빌려 그에게 교훈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뿐이지. 수지는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해놓고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약한 자는 지워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 민혁은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오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겨누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죽는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오 회장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금고를 찾으러 온 거지. 이제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치웠으니까. 거짓말 마. 민혁이 외쳤습니다. 박성철이 암호를 남겼어.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오 회장은 순간 멈칫하더니 총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아는군. 총성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민혁을 밀쳐냈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며 지팡이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피를 본 민혁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총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낡은 나무 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나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민혁은 총을 빼앗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멀리 던져버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아. 법이 심판할 거다. 바로 그때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강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무기 내려놔. 오 회장, 별장 전체는 감시되고 있었다. 당신은 빠져나갈 수 없어. 오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결하려 했지만 민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면서 칼이 바닥을 미끄러져 수진의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주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됐어요. 피와 증오는 여기까지예요. 경찰이 즉시 오 회장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다. 날이 밝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수지는 별장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의 붕대는 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증오를 뿌리는 자는 어둠에 삼켜질 거라고. 민혁 씨가 그 길을 가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언덕 아래 김 어르신은 차에 기댄 채 두 사람을 온화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정의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란다. 수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해쳤던 자들처럼 저도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네가 수진이가 선택했던 것처럼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이른 아침에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무잎을 흩날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폐허가 된 별장을 비추며 모든 죄악의 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김어르신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결국 빛을 잃었던 사람들이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었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수진아.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지. 하늘은 폭풍이 지나간 적 없다는 듯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언덕 위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우 회장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수많은 증오와 피, 눈물을 겪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녀는 마치 갈림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앞에는 미래의 빛이, 뒤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과거의 긴 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화재 이후 재건 중인 빛나눔 센터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새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도리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은발이 바람에 흩날렸고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옆에 서서 새로운 설계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몫의 재산 전부를 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거니까요. 김 어르신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네가 진심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니 기쁘구나. 이곳이 빛을 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근처에 앉아있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길 바라셨는데 이제 그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그날 오후의 공기는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수진의 눈앞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익숙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개처럼 희미한 무언가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더 크게 떠보려 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해질녘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처럼. 어르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불렀습니다. 제가 무언가 보여요.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보인다고? 어디? 저기요. 그녀는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이지만 정말이에요. 어르신. 김 어르신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정말로 보이는 게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주 흐릿하지만
보여요. 민혁은 그대로 멈춰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세상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즉시 의사가 불려와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눈에 빛을 비춰본 후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화재 당시 입었던 가벼운 화상으로 인한 눈의 충격 이후 각막의 감광세포가 스스로 재생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시력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점차 회복될 겁니다. 그 소식은 센터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평생 자신들을 위해 빛을 찾아주려 애썼던 소녀를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툇마루에 나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지만 점차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내 색깔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나무잎색, 옅은 노란 햇살색, 하얀 구름색. 어느 날 오후 민혁은 그녀를 뒷마당 자두나무로 데려갔습니다. 오래전 자괴함을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 여기가 네가 과거를 묻었던 곳이야. 어쩌면 이제 네가 다시 시작할 곳이기도 하겠지. 그녀는 웃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제 눈으로 직접 다시 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자괴함은 얇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김어르신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뚫어지게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모든 이목구비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보여요. 정말로요. 멀리서 김어르신이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자 위에 꽃을 놓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분들의 한을 모두 풀어주었구나. 수진아, 너는 정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내 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빛을 가져왔단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햇살에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저 믿고 용서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 믿음이 저를 구한 걸지도 몰라요. 민혁은 곁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증오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믿어요. 빛은 태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도 온다는 것을요. 몇 달 후 빛나눔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 수지는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전보다 훨씬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해준 분들 덕분에 저는 빛이 눈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이 제게 돌려준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아래 앞줄에 앉아있던 김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혁은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 어르신이 수진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네가 그저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만 남길 원치 않는다. 네가 진정으로 내 딸이 되었으면 한다. 수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르신, 제게는 이미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르신의 딸이 되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김어르신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미소와 뒤섞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은 없어. 센터 마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수진의 눈, 이슬처럼 맑은 그녀의 눈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소나무 언덕이 보이는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드디어 봤어요. 두 분이 제게 보내주신 빛은 정말 아름다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하얀 자두꽃 잎이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축복처럼. 그 따뜻한 오후, 기적은 다시 살아난 눈동자뿐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마음들 속에서도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은하마을의 작은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새로 지어진 빛나눔 센터는 예전보다 훨씬 더 훌륭해졌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벽 위에는 소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현판은 수진이 직접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수많은 땀과 눈물,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몸은 야위었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산책하며 기술을 배우는 시각장애인들과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속 묵은 때를 씻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살았지만 결국 용서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우 회장은 부패, 재산 손괴,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던 날 민혁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악은 결국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귀한 승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센터에 남아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그들을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며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수진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수천 번의 참회보다 더 큰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앞을 보지 못했던 소녀 수진은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고 온화하며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라 용감하게 살고 믿고 용서할 줄 알았던 강인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센터의 기념일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눈이 멀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센터 마당에 걸린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뒷마당 자두나무 밭을 길게 비추었습니다. 수지는 김어르신이 쉴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민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은 둥지로 돌아갔고 눈앞에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풍파를 겪었다. 이제와 돌아보니 사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알겠다. 증오는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불태우는 불꽃과 같더구나.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빛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둠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제가 너무 멀리 빗나갔었지만 두 분 덕분에 가족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용서받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오래전 자괴함을 묻었던 늙은 자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하얀 자두꽃이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부모님 제삿날이구나. 향을 피우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리자. 네, 알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두 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침내 그분들의 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빛을 찾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수진이 켜는 기타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슬처럼 맑았고 마치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 같았습니다. 민혁은 앉아서 듣고 있었고 김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한때 부서졌던 세 사람, 세 개의 운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고 과거에 의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빈 공간은 이제 가족이라는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질 무렵 수진이 김 어르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눈먼 사람이었음에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게 감사한다. 눈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해 주었으니까.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잘 익은 자두 향기를 실어 마당 가득 퍼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오직 해질녘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붉게 물들더니 흩어지고 초승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들고 맑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 민혁 씨, 그리고 저, 우리 모두 이제 평안해요. 그녀는 김 어르신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자두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려 그들을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빛으로 감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걸어 찾아 헤맸던 빛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자두꽃 몇 송이가 수진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편히 잠든 영혼들이 보내는 축복처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과거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믿음과 이해, 그리고 영원한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영원한 어둠이란 없다. 다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지 않는 심장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 가족 이야기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